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앞으로는 트럼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의 부동산 시장. 사실 그렇게들 보잖아요. 주식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데 네. 요즘 지금 국장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처참하죠 국장은. 네. 저 석 달 동안 16조 원 팔았대요, 외국인이. 그리고 5 개월 연속으로 그 네. 코스피 마이너스인 것은요. 08년이나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거든요. 어. 아마 6 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찍히게 된다면은 2024 년이 한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와. 그 해로 기록이 될 겁니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사실 별 위기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그러니까 97 년이나 08년 이럴 때는 굵직굵직한 위기가 왔고 국가부도 음음. 위기가 왔기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6 개월 연속해서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력이 있는데 현재는 네. 그런 설명력도 없는 상태에서 맞아요. 시장이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처참하고요. 근데 뭐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좀 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어쨌든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한다면은 이번 11월 27 일에도 하는 금통위가 있는데 네. 11월 금통위에서는 익년도 경제 전망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내년도. 아마 네. 올해는 2% 에서 2.1% 성장률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는 2.0을 제시할지 뭐 1.9를 제시할지는 봐야 될 것 아이고. 네. 같은데 한국은 그냥 명목으로는 4% 정도 성장하는 음. 나라이고요. 그래서 물가 2% 성장률 2% 이런 전반적인 숫자는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대출은 3%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현재 올해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내년에 성장률이 뭐 2.0이 아니라 1.8로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최근 음.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정말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를 때리게 됐을 때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이 0.5 정도 영향받는다는 와. 말도 있으니까 네. 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불확실성이 열려 있는 상태로 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네. 이번에 열리는 게. 그때 다들 동결할 거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대로 가고.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미국이요? 다음 달에 있는데. 미국은 원래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은데 그게 좀 내려왔죠. 네. 예. 뭐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 연준 의장이 음. 뭐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속도 조절론을 음. 얘기하면서 조금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이 좀 중요하니깐요. 음. 현재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금리 저점선은 시나리오마다 조금 다른데 현재는 2.5를 제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5가 아니라 2.9 거나 2.2 거나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것 음. 같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1 년간 소위 2.5까지 2.5에서 2.9 그 사이에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올해만 놓고 보면은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전세 가격을 그냥 끌어올리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고채 금리가 1년 전 대비하면은 0.6이 내렸는데 음. 20% 내린 것입니다. 금리가 20% 내리게 되면은 전세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여서 음음. 올해 큰 폭의 전세 상승이 있었고요. 음. 내년에도 기준금리 내리고 시장금리가 그거를 좀 순응한다 생각하면은 내년에도 임차료 상승 요인이 금리 부분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임차인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우리나라는? 임차 임차 시장에 대해서는 임차 주택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게 대책인데요. 네. 그게 1년 만에는 안 되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 서울만 놓고 보면은요. 주택이 아파트가 2 0 0만 채, 비아파트 2 0 0만 채이고요. 네. 어 금리 내려간 만큼만 임차료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해는 더 올라갔는데 음. 왜냐하면은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기피로 인해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형 아파트 임차에 대한 선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주택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음. 이걸 기반으로 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라가고 음. 소형 아파트 매매가 올라간 걸 처분하면서 갈아타는 시장이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올해 8 월에 대책도 있었고 그리고 전세 사기가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24 년이 2년 차인데 음. 지금은 사실상 다 월세로 전환됐다고 생각하면은 임차 음.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라는 말이 좀 말하기가 좀 네. 죄송스럽지만은 사실상 다 전세를 기피하면서 음. 월세화되면서 안정화 추세로 진입을 할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좀 위로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기는 되지만 은행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좀 잡혀 있기는 할 텐데 임차인들의 이제 사정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금리만 놓고 보자면 금리 인하 환경이고 인하 속도는 더뎌진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음. 작동을 할 거고요. 또 질문을 전세 대출을 하셨는데 네. 전세 대출도 올해 굉장한 화두였고 네. 내년에 전세 대출을 전방위로 규제할 가능성도 없진 않거든요. 그 DSR이 네. 도입이 DSR에 된다고 포함해 하니까. 버리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전세 시장의 그 상승 압력을 굉장히 눌러버리게 되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희석이 될지도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전세 대출 DSR에 편입하게 되면은 약 160조 원 정도 되는 전세가 롤오버 될 때 음.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음. 이 중에 절반 정도는 계속해서 롤오버가 되잖아요. 음. 2년 단위로 바뀌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연간으로 해당되는 전세가 약 80조 원이 되는 건데 그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하방 압력이 있는 거니까 상당한 전세 시세 안정 대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돌아올 2025년부터를 또 보자면 트럼프 얘기를 네. 했으니까 이제 코인 시장이 지금 초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그 당국대에서도 이제 코인과 관련한 논문이 났는데요. 요즘에 종전에 부동산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산군에서 해당 자산군 가격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네. 부동산으로 전이가 되는 현상을 이제 정리한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코인 가격 오르면 강남 부동산 오르더라라는 그런 전이 현상을 밝힌 논문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그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라는 거는 결국 돈을 의미하는 네. 것이고요. 돈은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은 경상이거나 비경상의 방식밖에 없거든요. 음. 경상은 근로소득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경상이라는 거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건데 자산 처분이 비경상을 말합니다. 자산이 현재 세법상으로는 부동산, 양도세, 주식, 금투세, 네. 가상자산 소득세인데요. 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코인 가격 올라가게 되면은 처분 소득이 크게 올라가게 되고 비경상 소득을 건드리게 되고 비경상 소득은 수요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코인 가격 강세일 때 주택 가격 강세가 매칭이 됩니다. 다만 음. 코인 가격이 강세일 때는 특히 고가나 초고가 군으로만 가는데 왜요? 그거는 그 소득의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소위 탕진하진 않듯이 사치제 잘 쓰진 예, 않듯이. 사치하진 않듯이 그냥 그런데 갑자기 로또가 되면 뭐 이것저것 사 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코인이 완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처분 소득은 경상 소득 대비해서는 다소 트로피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 네. 이제 그런 주택으로 그래서 전 내년에 대해서는 관세나 성장률 하락이나 이런 부분은 주택 가격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암호화폐 가상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어떤 랠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초고가 주택군들은 확실히 플러스 영향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해서 내년 시장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말 올해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양극화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 부동산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 매매 그러니까 주택 보유는 외국인 기준으로 1% 조금 안 되고요. 어. 그래서 아직 높은 비중은 아니고 네.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음. 다만 한국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업비트나 이런 데서 거래하는 가상자산 지갑에 있는 액은 그냥 몇십 조에 불과한데요. 네. 작년 말에 그 정부 당국에서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들의 해외 계좌, 그러니까 국내 계좌가 아니라 해외 계좌액을 자진 신고하라 그랬는데 네. 140조 원 신고를 했거든요. 와, 근데 안 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진 신고고 5억 이상이기 때문에 네. 5억 이하나 뭐 미신고 대상까지 합친다면 사실상 그 곱하기 2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국내 개인들의 계좌도 1,000억 불 넘었으니까 이것도 140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자산이 상당 부분 해외로 가 있어서 미국 주식 시장하고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따라 가지고 처분 소득이 정말 크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 가계 소득 규모를 봤을 때
이 처분 시장 규모가 이제 너무 커져 가지고 음. 그래서 그거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어디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 이 팁 좀 달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쨌든 달러화 시켜 놓는 거.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저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한국의 그러니까 요즘이 한국의 좀 피크고 네. 한국의 성장이나 뭐 약간 문화의 영향력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소위 전성기고 너무나 낮은 초저 출산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피크아웃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음. 자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어쨌든 1,300원대 후반에서 놀고 있고 2년 전엔 1,100원대 였었는데 네. 환율이라는 거는 미래 우리나라의 그 세수 현금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낮은 출산율 속에서는 환율이 약세로 가는 것이 방향성 측면에서도 맞고요. 옆에 일본을 봤을 때도 일본은 낮은 출산율로 진입한 초고령 사회가 되고 나서 아베노믹스 하면서 돈 풀기에 나서면서 음. 엔 약세를 추진했는데 네. 그래서 엔 달러가 80엔이었는데요. 2012년에. 네. 지금 154엔 하고 있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런 음.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화를 어느 정도는 음. 해외 달러 표시 자산으로 바꿔 놓는 흐름을 하고 있고 음. 저는 제 세대들이 국내 부동산에 좀 과몰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가 실거주가 됐거나 꼭 자가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주거 안정이 됐다고 음. 하면은 연금성 계좌부터 시작해서 음. 해외 자산으로 많이 돌려놓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환율 얘기를 좀 해서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달러 약세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엄청난 강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트럼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네. 정확히 말하면은 달러에 대한 그 결정 권한은 뭐 두 개 부처가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연준이고 하나는 재무부거든요. 네. 근데 재무부는 행정부 산하니까 트럼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근데 현재 미국도 재무부 장관 선임을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뭐 서열 5 위지만 달러로 보면은 서열 1 위이기 때문에 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달러 정책의 향배가 다 달려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때로는 대통령보다 높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요. 어떨 때요? 어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음. 그 바이든하고 옐런의 대화를 보면은 네. 옐런은 반대하거든요. 음. 그래서 바이든이 옐런 반대에 꼼짝 못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음. 2018년에도 연준 의장 선임할 때요. 연준 의장 선임할 때 지금 재무장관 후보로 케빈 워시라는 전 연은 총재가 그 당시에 선임될 뻔했었는데요. 트럼프는 그 사람을 밀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음. 그런데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티브 무누신이 반대를 합니다. 어. 그래서 무누신이 파월을 추천하고요. 파월이 돼요. 네. 그럼 대통령은 케빈 워시를 추천했는데 재무부 장관이 반대를 하고 음. 파월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재무부 장관이 때론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는 달러라는 거는 미 대통령보다 더 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음. 달러를 다루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레거시들이 있고요. 그 네. 레거시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연준 의장은 지금 자기가 물러날 뜻이 전혀 없던데. 파월은 그냥 정치적인 분이시니까 네. 새로운 권력에 잘 적응하실 아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되게 각 세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진 않을 것이다. 앞으로 협조적으로. 네. 파월은 애초에 연준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커리어가 그분이 칼라일에서 일하면서 엄청난 투자 성과 나고 본인이 이제 한 몇백억 부자잖아요. 음. 몇백억 지금은 이제 돈 더 늘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자신데 본인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연준에서 적응을 하셨지만은 그 연준 내 권력에 잘 순응해서 지금 연준 음. 의장이 된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QE라든가 이런 버냉키 정책에 막 각 세우고 대립 잡고 그 안에서 세력화하고 하셨다가 음. 결국 그 안에 정치에서 잘 적응하셨고 음. 지금도 아마 새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또 잘 적응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연예인 걱정과 파월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의 부동산 매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그중에서 지금 제일 걱정인 게 특히 2030 그리고 4050들이 걱정 중인 게 우리 청약 통장 어떻게 할 거냐 거든요.
저는 청약 통장은 점수가 높다면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부터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40점 후반부터요. 40점 음. 후반부터는 그래도 가점제를 통해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분양하는 것도 사실은 다 순위순차제로 분양을 네. 하고 아니면 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지금 청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약은 이제 곧 특공입니다. 음. 종전에는 청약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었다면은 지금은 특별하지 않으면은 주지를 않습니다. 네. 뭐 결혼을 했거나 생애 최초거나 노부모 봉양이거나 다자녀거나라는 그런 음.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청약에 당첨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을 무리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음. 가점이 높거나 아니면 특별한 자격이 되는 경우에만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맞고, 음. 과거처럼 그냥 청약 통장을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언제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네. 주택 가격은 결국 임차료의 함수이고, 임차료는 월세와 금리로 이제 환산돼서 음. 표현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월세는 우리 성장률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연 4%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택 부동산 시장의 기대 수익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 여기다 리스크 프리미엄 좀 얹으면은 주택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명목 금액 기준으로 약 뭐 5%에서 6% 정도의 기대 수익을 주는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음. 그려봐도 그 정도 성과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더 사는 거는 저는 그래서 요즘엔 반대고요. 어. 왜냐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뭐 그런 자산이면서 해외 표시되어 있는 미국 주시장도 있고 음. 다른 많은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부동산에 몰입해서 살 필요는 없고요. 다만 부동산이 그렇다고 또 한도 끝도 없이 하락하냐, 네. 그것도 현재는 아닌 것이, 음. 임차료는 미래를 반영하기보다는 오늘의 그 사는 여건을 반영하거든요. 네. 오늘 살기 좋으면 일단 임차료가 비싼 음. 거예요. 다만 미래를 반영하게 되는 거는 그 이제 소위 멀티플이 축소가 되는 음. 건데, 그래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너무나 고관여하고 막 타이밍 제고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이 좀 안정세에 진입을 했고요. 네. 막 성급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자기 소득이랑 가족 계획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다소 좀 평온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다만 가격 레벨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대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너무 무리한 대출을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시장 안정화가 좀 있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 정부도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그거를 용인할 것 같고요. 음. 주택 가격 상승이나 이런 기대 수익률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주택을 매수하시더라도 막 상승에 강한 기대와 함께 매수하시기보다는 음. 진짜 내가 주거 서비스 여기서 평생 살 건데 주거 안정 추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하셔야지 스트레스 덜 받으실 것 같고, 현 음. 정부에서는 다소간의 하향 안정화에 대해서는 좀 열어 놓은 것 같고 정책 방향성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하향하는 걸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주택값이 떨어지는 것도 용인하겠다. 예. 22 어. 년에 그랬던 것처럼요. 22 년에 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10월, 11월 실거래가 하향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냥 용인하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경색이 없다면은 크게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좀 전 정부랑 다른 면이긴 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투자보다는 실수요로 보고 진입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국소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질문을 요즘 많이 들어서요. 2030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가 많지 않은 2030들은 특공을 많이 노리면서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하는데 네. 4050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청약 통장 점수 40점이 훌쩍 넘는 분들이 많아요. 한 네 그렇죠. 60점대 예. 이분들 많은데 요즘에 시장이 안정화가 됐으니까 내가 뭐 현금이 20억 정도 있다. 그래서 아. 뭐 강남으로 갈아타고 싶다 지금. 네. 근데 청약 점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를 좀 바라봐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지금 안정화됐을 때 사는 게 낫냐. 왜냐면 4050은 어쨌든 앞으로도 챙겨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라에서. 이런 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 돈 있으면은 서울 집 안 사고 저는 미국 자산에 묻어 놓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청약 점수 그냥 늘려 놓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집을 네. 사거나 이렇지 않고 예. 오히려 달러 자산에 제가 투자를 60 하고 점대 초반이고 그 돈이 있다면은 네. 집을 사면서 청약도 날리고 자산 시장 리스크에 열어 놓고, 저는 시장 전체를 다소 안정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안 할 것 같고요. 음. 그냥 지수하고 그러니까 국내 해외로 7대3 비중으로 해외 비중을 7로 넣고 어. 지수에 좀 넣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필요하면 그거 나중에 꺼내서 쓰면 되니깐요. 네. 네. 오늘 들어보니까 앞으로 국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국장은 제도 개선되기 전까지는 네. 뭐 큰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살아나기 어렵고 한국 증시의 특징이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음. 시클리컬 종목이 시총 대형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총 대형주는 미국처럼 뭐 내수 소비재로 장기 성장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정답이 되기보다는 음. 사이클을 잘 순응하는 투자가 정답이 되는 굉장히 음. 난이도 높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너무나 어려운 증시예요. 그래서 음. 개인들은 그런 난이도 있는 증시에서 잘 이게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진입을 했다가 주식은 역시 안 좋아 하면서 장기 성장을 하는 부동산을 선호할 음.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된 게 네. 한국이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부동산처럼 장기 성장해 버리기 때문에 음. 난이도가 높지 않고 음. 그냥 사두면은 시간 지나고 몇 년 지나 보면은 올라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힘을 믿고 그냥 현생을 열심히 살면서 그냥 잔디 음. 깎고 뭐 소프트볼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삶을 하지 못하게 증시가 좀 안 돼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음. 시총 대형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그래도 제가 금융시장에 있었던 2010년부터 20년까지 대비해서는 지금 해외 투자가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음. 열려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증시에 본인의 그런 IRP 계좌나 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조금 바꿔가면서 해외에 대한 그런 노출을 늘려가시는 거를 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